여승무원을 고용을 하면서 철도청은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티오가 없으니 공사로 바뀌어지면 당신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호미캡 소속으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발제문을 보시면 제가 그때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저는 이것이 채용 사기인데다가 전형적인 불법 파견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2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2005년에 저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17년에 다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KTX 여승무원의 삶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무너졌고요. 단지 비정규직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제가 얘기하는 하청사회, 즉 기존에는 고용계약이라도 하면서 지배를 하지만 이제는 고용계약 없이 사업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지배를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이나 삶 안정이 사라지면 시민권을 갖는 시민이 사라져서 현재 소득세를 못 내는 사람이 40%이고 법인세를 못 내는 기업도 40%입니다. 2명 중에 1명꼴로 이직과 해고를 당하고요. 그래서 굶어 죽은 최고은 작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산재로 목숨을 잃은 구이역 19세 김군, 배가 고파 막걸리를 훔친 20대 청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고위 배달 청년의 문제가 한국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불가침 인권을 보장한 헌법,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은 글자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시민이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난 민주주의, 이것을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하청사회와 포스트 민주주의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놀이터로 한국 사회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한 거냐? 제가 낙선 후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고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다만 이 사실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KTX 문제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청사회를 강화시킬 거냐,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거냐, 박근혜 정권 이후냐, 박근혜 정권 연장이냐, 이걸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SRT 문제부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곧 SRT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남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값이 저렴하거나 서비스가 더 좋거나 속도가 더 빨라서가 아닙니다. 즉 경쟁과 효용을 긍정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제 집에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RT가 만들어진 목적은 민영화 경쟁, 효율의 가치였습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권을 완전히 처음서부터 민간 기업에 주려다가 워낙 반대들이 많고 KTX 여승무원들을 비롯해서 철도 노조에 대해 반대도 있었고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민영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 경영 가치가 어느 부분보다 더 필요한 철도를 시설 따로, 운영 따로, 자산 따로, 물류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을 만들어서 재벌 대기업의 투자 기회를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SRT를 탈 때마다 그리고 그것의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을 볼 때마다 저는 KTX 여러분들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KTX 민간 위탁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 같은 전문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SRT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공공 서비스가 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질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 확대를 사회적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거라고 보고요. 세월호와 같은 선박을 비롯해 항공, 철도, 전기 등 공공 부분의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마음의 빛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봅니다. 이렇게 KTX 여승무원의 삶이 무너진 현실, 즉 하청사의 현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함의 널찍한 백화점은 하청사의 상징입니다. 롯데나 신세계, 현대와 같은 백화점 간판은 건물 주인의 이름일 뿐인데 이 건물 주인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은 파견 매대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대기업인 임차인들, 화장품 기업들이죠. 임차인들이 자기 직원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들을 통해서 매장을 운영하고요. 그나마 여기는 근로기록이라도 있습니다. 2층부터는 수수료 매장입니다. 이게 개인 하청 혹은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들입니다. 매니저라고 불리며 수수료 계약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지배적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근로기록이 없고 사대보험과 퇴직금이 없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백화점의 정규직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주인,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롯데, 현대, 신세계가 어떤 고용계약도 없이 백화점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 면접 및 채용, 고객 응대와 서비스, 매출 관리, 청소 등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니저니까 내 직원을 내가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회사에서 컨펌을 받고 백화점에서도 컨펌을 받아야 되고 백화점에서 내가 뽑은 직원이 싫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매니저, 즉 자영업자라서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에서 싫다고 하면 못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화점에 보시면 스텝온리, 온갖 곳에 스텝온리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뒤로 많이 들어가 봤지만 직원 전용 스텝온리 구역에 들어가면 스텝온리의 어떤 곳은 가늘하든 사물함이 있고 좁은 복도 양쪽에 온갖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즉 상품만을 위한 공간, 여기는 엄연히 스텝온리인데 스토프온리, 즉 직원 전용이 아니라 상품 전용 공간에서 이 백화점의 하청 노동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도 노동자다라는 극히 놀라운 법원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고용계약 없이 지배당하고 기업은 이유는 나누지만 책임을 나누지 않는 하청사회에서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는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호소를, 제가 직접 이런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관행화되어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기 인력업체는 새벽 5시, 5시 반, 6시, 6시 반 이렇게 4번 일할 사람을 모집해서 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하셔야 돼요. 보통 15분 뒤로도 1시간이면 끝나는 투표행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삶, 심지어 며칠의 삶을 걸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투표를 하면 내 일당이 오르냐, 내 새끼 일당이 오르냐, 사회가 바뀌냐? 너희들이 변화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난 투표 못한다. 대답을 하고요. 어떤 알바 친구는 내가 알바를 해야 돼서 도저히 촛불 광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KT 여승무원들이 야당이 이기면 복직이 될까요? 라고 묻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는 약속을 그냥 지키면 됩니다. 본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채용 사기와 불법 파견, 획도라라고 인정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이고요.
저는 정권 교체가 임박해온 이 즈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책적 세밀함이나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행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능력도 취약했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를 경영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개혁 세력들이 꽤 생겼습니다. 문제는 누가 고향의 목에 방울을 달 거냐, 누가 재벌 개혁을 하고 누가 공공 부분을 바꿔내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를 정책 결단을 해달라. 그래서 일을 하면 최저임금 무조건 받고, 일을 하지 못해도 최저임금 80~90%는 받고, 비정규직 있더라도 노조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셔널 미니멈, 즉 국민 기본선, 이거 하는데 필요한 재정, 이 사회보험만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이 약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결단 우선 해달라, 이 얘기를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권 교체를 해도 이런 정책 결정이 뒤늦거나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면서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전 시민의 힘이 어느 때보다 조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된 틈새와 여지에 시민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사회적 기둥, 저도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촛불광장의 정신으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처럼 스스로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항의하고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이 시간을 벌어들이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끼리끼리 조직을, 제가 젊은 층에도 채널이라고 부르고요. 그 채널들이 서로 연계된 이런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채널과 플랫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 세력을 조직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 고위 김군이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배달업, 그러니까 알바 자영업자들입니다. 배달업들이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식당과 배달업체와 소비자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친구였는데, 이 고위 김군이 하반신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런 경우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노조 가입을 시키고 이들이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산재 보험을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이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배달원들에게 만약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220억이 있다면 이 배달원들에게 최소 21년간, 최대 80년간 산재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두 번째, 미국식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과 배달 앱,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이런 배달 앱 개발업체와 배달 대행업체, 이 3자가 모두 배달원들에 의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사용주라는 형식으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강제로 적용시키는 입법을 19대 국회 때 환노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막혔어요. 왜 막힌지 아십니까? 삼성생명, 도보생명 등등의 대기업 생명회사,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가 이게 상해보험 시장입니다. 이 넓은 시장을 산재보험에 의해서 일부 빼앗길 수 없다고 반대 로비를 해서 법사위를 막혔습니다. 보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보호 방법을, 대책은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로 저는 개혁 세력들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대하는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을 넘어서서 정책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아주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언제나 촛불을
들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 역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